미쳤어요? 대체 이게 무슨 짓이에요? 여기 한 엘리베이터 안, 한국 남성과 금발의 미국 여성이 단둘이 건물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짧은 치마 차림의 그녀는 불편한 듯 계속 옷매무새를 고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큰 굉음 소리가 들리자 뒤에 있던 한국 남자가 그녀의 치마를 그대로 확 찢어버렸다고 합니다. 순식간에 치마가 찢어진 그녀는 양손으로 하체를 가리느라 급급했다고 하는데요. 난데없이 봉변을 당한 그녀는 대체 왜 이러냐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무슨 상황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감동블라썸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미네소타의 작은 마을에서 자라군에 입대할 때까지 제가 언젠가 한국에서 살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클레어 존슨. 올해 28이고 주한미군 의무병으로 한국에 온 지 겨우 3개월이 지났어요. 어릴 적부터 강인함과 독립심이 제 성격의 핵심이었습니다. 덩치 큰 오빠 셋을 따라다니며 자란 덕에 여자답게 크는 법을 배우기보다 오히려 더 단단하고 강해지는 법을 배웠어요. 군 생활은 그런 저에게 딱 맞는 선택이었습니다. 힘든 훈련, 엄격한 규율 그리고 때론 극한의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정신력. 의무병이지만 체력 테스트에서는 항상 상위권이었고 심지어 남자 동료들보다 나은 성적을 거두기도 했어요. 부대에선 터프 클레어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제 강인함이 군인으로서 100점이지만 연애 시장에서는 오히려 약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한국 남자에 열광하는 동료 미군 여성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한국 남자들은 조신하고 여리여리한 여자를 좋아해. 너무 독립적인 여자는 부담스러워한대. 이런 말들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어요. 특히 제니퍼, 이미 한국 남자와 2년째 교제 중인 동료는 수시로 저에게 충고했습니다. 클레어, 너 그 군화랑 군복 좀 벗어. 여기선 그런 스타일 안 통해. 한국 남자들은 연약해 보이는 여자를 좋아한다니까? 처음엔 그런 말에 코웃음을 쳤어요. 왜 내가 누군가에게 맞추기 위해 바뀌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 시선이 느껴졌어요. 부대 밖에서 만나는 한국인들의 반응, 심지어 PX에서 마주치는 한국군 장교들의 표정에서도 여자보단 남자 군인을 바라보는 눈빛으로 느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니퍼가 흥분해서 제 숙소로 뛰어왔어요. 클레어, 내 남친 친구 중에 완전 좋은 사람이 있어. 너한테 딱이야.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소개팅이란 단어조차 제게는 어색했어요. 하지만 제니퍼의 끈질긴 설득에 그리고 어쩌면 내심 한국 문화를 더 알고 싶은 호기심에 결국 수락했습니다. 소개팅 날이 다가오자 긴장감이 밀려왔어요. 제 옷장에는 군복과 운동복, 편한 청바지밖에 없었습니다. 제니퍼는 한숨을 쉬며 저를 끌고 동대문 쇼핑몰로 향했어요. 이건 어때? 귀엽잖아. 제니퍼가 짧은 플레어 치마를 들어보였습니다. 평생 치마를 입어본 적이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옷을 갈아입는 탈의실에서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군화 대신 하이힐, 군복 대신 블라우스와 치마.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와, 클레어. 너 진짜 예쁘다. 여리여리해 보여. 제니퍼의 말에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여리여리하다니? 제가? 그 말은 제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형용사였어요. 소개팅 당일, 저는 거의 1시간을 화장대 앞에서 보냈습니다. 서툰 손길로 메이크업을 하고 어색하게 하이힐을 신었어요. 발걸음 하나하나가 불안정했지만 이것도 작전의 일부라 생각하며 견뎌냈습니다. 약속 장소는 이태원에서 조금 떨어진 외국인이 많이 찾는다는 카페였어요. 빌딩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다리는 아프고 긴장감에 손바닥엔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오히려 아프가니스탄 파병 당시가 이것보다 덜 긴장됐던 것 같아요. 이게 다 뭐하는 짓인가 자문하면서도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 이미 안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정장 차림, 뚜렷한 이목구비가 첫인상이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그의 표정은 비교적 무덤덤했어요. 이상하게도 그런 담담함이 오히려 제 긴장을 조금 풀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짧은 눈 인사를 나누고 3층 버튼을 누른 후 우리는 침묵 속에 엘리베이터에 서 있었어요. 낯선 하이힐과 짧은 치마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자세를 고치고 있었습니다. 치마가 너무 짧아 불편했고 남자의 시선이 느껴지는 것 같아 더 신경이 쓰였어요. 드디어 3층에 도착했다는 표시등이 켜지고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이 답답한 공간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서둘러 앞으로 나섰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덜컹, 갑작스러운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가 흔들렸고 문이 갑자기 빠르게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놀라 뒤로 물러서려는 순간 이미 늦었어요.
치마 자락이 문에 끼어버렸습니다. 아, 당황한 저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동시에 뒤에 서 있던 남자가 재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가 제 손목을 단단히 잡아 제가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어요. 다음 순간 그는 주저함 없이 제 치마를 잡아 찢었습니다. 미쳤어요? 저는 거의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나 항의할 틈도 없이 엘리베이터는 마치 추락하듯 급격히 흔들리더니 2층 어딘가에 멈춰섰습니다. 충격으로 우리 둘 다 벽에 부딪혔고 천장의 일부가 떨어져 내려 제 머리 바로 옆으로 지나갔어요. 치마가 끼지 않았다면, 아니 그가 치마를 찢어내지 않았다면 저는 문에 끌려 심각한 부상을 입었을 겁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순간적으로 저는 전투 상황에서의 본능이 튀어나왔습니다. 주변을 빠르게 살피고 위협을 평가하고 탈출 경로를 찾는. 그런데 그 순간 제 상태가 눈에 들어왔어요. 치마가 찢어져 속옷만 입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미군으로 의무병으로 수많은 응급 상황을 겪어왔지만 이런 종류의 당혹스러움은 처음이었습니다. 남자를 노려보려 했지만 그는 이미 차분하게 행동하고 있었어요. 그는 먼저 비상벨을 눌렀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정장 외투를 벗더니 제 허리에 둘러주었어요. 그의 행동은 신속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에 익숙한 사람처럼. 괜찮으세요? 그가 물었어요. 목소리는 침착했고 안정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어요. 밖에서는 이미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한국어로 "안에 누구 있습니까?" 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안에 2명 있습니다. 구조 부탁드립니다." 남자가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상황이 정리되자 저는 점점 진정되었어요. 하지만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밖에서 무언가 문을 강제로 열려는 소리가 들렸고 2층과 3층 사이에 걸린 엘리베이터 문에 작은 틈이 생겼어요. 아니 보일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때 남자는 말없이 저를 엘리베이터 안쪽 모서리로 안내하더니 자신의 몸으로 저를 가렸어요. 체격이 큰 그는 제 모습이 밖에서 보이지 않도록 완벽히 가려주었습니다. 이도현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그가 자기소개를 했어요. 그 상황에서 어색한 타이밍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저를 안심시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클레어 존슨입니다. 저도 제 이름을 말했어요. 주한미군 의무병이에요. 의무병이시군요. 그럼 이런 상황에 익숙하시겠네요. 그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네, 하지만 주로 치료하는 쪽이지 갇히는 쪽은 처음이에요. 어색한 농담이 튀어나왔어요. 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시간 동안 그는 의외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어요. 처음에는 한국에 온 지 얼마나 됐는지, 한국 생활은 어떤지와 같은 가벼운 주제였습니다. 그의 태도는 차분했고 지금의 긴급 상황이 아니라 평범한 카페에서 대화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의무병 출신인 저조차 가끔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있었는데 이도현은 놀라울 만큼 침착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안정적이었고 때때로 제게 괜찮은지 확인하는 질문을 잊지 않았어요. 덕분에 약 20분 후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큰 불안감 없이 견딜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서서히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바깥쪽에서 구급대원과 건물 관계자들이 힘을 합쳐 문을 비틀어 열고 있었습니다. 틈 사이로 강한 빛이 들어오는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찢어진 치마 아래로 드러난 제 모습이 밖으로 보일까 두려웠던 거죠. 그때 도연 씨가 제 앞을 막아 서며 2팔을 벌려 제 몸을 가려줬습니다. 순간 느껴진 그의 체온과 단단한 어깨가 이상하게도 방패처럼 느껴졌습니다. 안에 계신 분, 이제 나오셔도 됩니다. 구조대원이 외쳤습니다. 저는 그의 외투로 허리를 가린 채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순간 구경꾼들의 시선이 몰려드는 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는 핸드폰을 꺼내 들려는 듯했지만 구조대원이 단호하게 제지하며 사람들을 뒤로 물렸습니다. 그럼에도 붉어진 제 얼굴은 가릴 수가 없었어요. 군인으로서 수많은 응급 상황을 겪었지만 이런 종류의 시선은 차라리 총탄보다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밖으로 나오자 곧장 제니퍼가 달려왔습니다. 세상에 클레어. 괜찮아? 완전 놀랐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놀람과 안도의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조차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속옷만 입고 있는 하체는 외투만으로는 제대로 가려지지 않아 양손으로 계속 허리를 움켜쥐고 있었어요. 제니퍼는 서둘러 가방에서 가디건을 꺼내 제 허리에 둘러주며 속삭였습니다. 진짜 다행이다. 너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나저나 소개팅은 취소해야겠다. 이런 꼴로 어떡해. 제 말에 제니퍼의 표정이 묘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더니 망설이며 말했어요.
아, 그거. 사실, 뭔데? 방금 그 사람이 내 소개팅 상대야.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방금 제가 들은 게 맞나 싶었어요. 뭐라고? 엘리베이터에 같이 있던 남자가? 제니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도연. 내 남친 친구야. 약속 시간보다 일찍 와서 기다리고 있었나 봐.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가 소개팅 상대였다니. 처음 만남부터 이렇게 최악의 상황으로 시작할 줄이야. 생각만 해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제 속옷 차림을 본 남자와 어떻게 소개팅을 한다는 건지.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런 사람이라뇨? 그 위험한 상황에서 너를 도와준 영웅 같은 사람인데. 제니퍼의 말에 잠시 생각해보니 그가 정말 침착하게 행동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치마가 문에 낀 순간 재빨리 행동해 저를 구해주었고, 엘리베이터가 떨어질 때도 놀라지 않고 대처했으며, 무엇보다 제 체면을 지켜주기 위해 외투를 벗어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만나? 화장실 거울을 보니 제 모습은 최악이었어요. 머리는 흐트러져 있고 얼굴은 긴장으로 창백했으며 게다가 하의는 여러 겹의 옷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소개팅 상대에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일단 좀 정리하고 나가자. 아마 그 사람도 이해할 거야. 제니퍼의 도움으로 머리와 화장을 간단히 정리하고 옷을 최대한 단정하게 정돈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은 불안했어요. 어떤 얼굴로 그를 다시 만나야 할지. 화장실 문을 열고 나왔을 때 멀지 않은 곳에서 익숙한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도연 씨는 손에 쇼핑백을 들고 서 있었어요. 그는 저를 발견하자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그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저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덕분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천만에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으신 것 같네요. 짧은 침묵이 흐른 후 도연 씨는 손에 든 쇼핑백을 건넸습니다. 입을 만한 옷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근처 매장에서 급히 구했습니다. 괜찮으시면 갈아입고 오세요. 그의 배려에 순간 말을 잇지 못했어요. 소개팅 상대를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리라곤 상상도 못했지만 그의 차분하고 세심한 대처가 오히려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쇼핑백 안에는 간단한 청바지와 티셔츠가 있었어요. 너무 비싼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싸 보이지도 않는 적절한 옷이었습니다. 사이즈도 거의 맞았어요. 단순히 같이 엘리베이터를 탄 것뿐인데 구해주고 지켜주고 끝내 챙겨주기까지 하는 그의 행동에 제 마음이 이상하게 흔들렸습니다. 갈아입고 나오자 도연 씨가 마주 앉아 있었어요. 그는 간단히 상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노후화로 인한 케이블 결함이었고 다행히 안전장치가 작동해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해요. 소개팅은 망쳐버린 것 같아 죄송합니다.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미안해요. 이런 상황이 될 줄이야. 저도 쓴웃음을 지었어요. 어색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불현듯 용기가 생겼어요. 어쩌면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닌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다시 만나볼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어요. 물론 더 정상적인 상황에서요. 도연 씨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전화번호를 드릴게요. 그렇게 우리는 연락처를 교환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오늘의 사건을 곱씹었습니다. 미국에서 군에 지원할 때도 한국으로 발령받을 때도 이런 만남이 있을 거라곤 상상조차 못했어요. 운명이라는 단어를 별로 믿지 않았지만 이날의 사건은 단순한 우연으로 치기에는 너무 특별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도연 씨의 차분하고 신사다운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한국 남자들에 대한 제 고정관념은 이미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정말 조신하고 여리여리한 여자만 좋아하는 걸까? 제 터프 클레어의 모습도 누군가에겐 매력이 될 수 있을까? 엘리베이터 사건 이후 도연 씨와 저는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문자로 안부를 물었고 그는 제가 괜찮은지 몇 번이고 확인했어요. 그의 세심함이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군대에서는 누구도 제게 그런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모두가 저를 터프 클레어로만 알았고 제 감정에 대해 묻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도연 씨와의 첫 데이트는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한강공원에서 만나 자전거를 타고 치맥을 즐기는 일정이었어요. 잘 꾸미고 가야 할지 고민했지만 결국 편안한 청바지와 티셔츠 차림으로 나갔습니다. 도연 씨 역시 정장이 아닌 캐주얼한 복장이었어요. 그가 웃으며 내민 자전거를 받아들었을 때 이상하게도 제 긴장감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첫 데이트는 생각보다 편안했습니다. 그는 제가 예상했던 한국 남자의 모습과는 달랐어요.
제니퍼가 말한 여리여리한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제 직설적인 화법과 독립적인 성격을 존중해주는 것 같았어요. 이후 몇 주 동안 우리는 꾸준히 만났습니다. 처음으로 한국의 다양한 모습을 경험했어요. 북한산 등산, 한옥마을 산책, 심지어 노래방에서 열정적으로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도연 씨는 제게 한국 문화를 소개해주는 가이드였고, 저는 그의 안내를 통해 부대 밖의 세상을 보기 시작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제니퍼가 더블 데이트를 제안했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남자친구 민준, 그리고 저와 도연 씨는 함께 인제로 주말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며칠 동안 함께 지낸다는 건 아직 어색할 수 있는 단계였으니까요. 하지만 도연 씨의 적극적인 태도에 저도 동의했어요. 출발 전날, 제니퍼가 제 숙소에 와서 짐을 함께 꾸렸습니다. 그녀는 자꾸 비키니를 넣으라며 웃었어요. 계곡에 갈 거라며? 수영복 필요하잖아. 제니퍼가 말했습니다. 너무 과하지 않아? 군용 반바지로도 충분해. 제가 반박했어요. 결국 제니퍼의 끈질긴 설득에 제 짐 가방에는 비키니도 들어가게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이 렌트한 SUV로 인제로 향했어요. 4시간 넘게 이어진 드라이브 동안 우리는 노래를 부르고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인제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숙소에 짐을 풀고 계곡으로 향했어요. 시원한 물에 발을 담그니 여름 더위가 싹 가셨습니다. 민준이 래프팅을 예약했다며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해야 해. 소양강 상류에서 진행하는데 스릴 만점이래. 민준이 설명했습니다. 제니퍼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괜찮을까? 너무 위험하지 않아? 저는 웃으며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걱정 마, 우리가 지켜줄게. 그 말에 도연 씨와 눈이 마주쳤고 그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걸 봤어요. 아마 그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니퍼는 약한 척 연기하면서 저한테는 자꾸 두 한국 남자들이 겁을 낼 거라고 예상하면서 귀여운 남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일찍 일어나 래프팅 장소로 향했습니다. 안전교육을 받고 구명조끼와 헬멧을 착용했어요. 제니퍼는 긴장한 듯 민준의 팔을 꼭 붙잡았습니다. 저도 약간의 긴장감이 있었지만 동시에 흥분되는 기분이었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도연 씨가 제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래프팅이 시작되자 소양강에 거친 물살이 보트를 흔들었어요. 가이드의 지시에 따라 모두 노를 젓기 시작했습니다. 제니퍼는 비명을 지르며 민준에게 의지했지만 민준은 의외로 침착하게 상황을 즐기고 있었어요. 도연 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정확한 타이밍에 노를 젓고 가이드의 지시를 완벽하게 따랐어요. 물살이 가장 거센 구간에서 우리 보트는 큰 암석에 부딪힐 뻔했습니다. 그때 도연 씨가 재빠르게 반대쪽으로 노를 저어 충돌을 피했어요. 그의 반응 속도와 판단력에 감탄했습니다. 물이 보트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지만 그의 침착한 대처 덕분에 위기를 넘길 수 있었어요. 대단해요.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반응했어요? 제가 물살이 잠잠해지자 물었습니다. 재밌네요. 그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래프팅이 끝나고 우리는 계곡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물놀이로 출출해진 우리는 삼겹살과 된장찌개를 시켰어요. 남자들은 소주까지 가볍게 마셨습니다. 식사 중 민준이 갑자기 도연 씨의 군 시절 이야기를 꺼냈어요. 형, 래펠도 해봤지? 훈련 때 가장 힘들었다면서? 도연 씨는 쑥스러운 듯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클레어 씨, 도연이 형은 UDT 출신이에요. 우리 같은 일반 보병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UDT라는 단어가 생소했지만 미국의 네이비실과 비슷한 한국 해군 특수부대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의무병이지만 특수훈련을 받았다고 생각해왔는데 갑자기 도연 씨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었어요. 그럼 오늘 오후 번지점프는 식은 죽 먹기겠네. 제니퍼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번지점프. 그 단어에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사실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었습니다. 군인으로서 많은 훈련을 받았지만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건 언제나 제게 두려움으로 다가왔어요. 꼭 해야 하나?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서워? 터프 클레어가? 제니퍼가 놀리듯 말했어요. 그 말이 제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저는 도전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더구나 특수부대 출신인 도연 씨 앞에서 약해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할 거야. 제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점심 후 우리는 번지점프 시설로 이동했습니다. 50m 높이의 타워가 보이자 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높이 올라갈수록 제 손바닥에는 땀이 배기 시작했습니다. 도연 씨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함께 뛸까요?
그가 제안했습니다.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민준이 먼저 도전하겠다고 나섰어요. 처음에는 자신만만하게 준비를 마쳤지만 막상 점프대에 서니 그의 움직임이 굳어졌습니다. 카운트다운이 끝나도 뛰어내리지 못했어요. 직원이 2번, 3번 카운트다운을 다시 해주었지만 결국 민준은 포기하고 내려왔습니다. 생각보다 어렵네. 땀을 닦으며 민준이 말했어요. 제니퍼의 얼굴에는 살짝 실망한 기색이 보였습니다. 비록 농담처럼 던졌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일반 보병인 남자친구가 특수부대 출신과 비교되는 상황에 불편함을 느끼는 게 보였어요. 다음은 도연 씨의 차례였습니다. 그는 평온한 표정으로 점프대에 섰어요. 흥미롭게도 그의 얼굴에는 어떤 두려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약간의 집중력만 엿보였어요. 마치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고 3, 2, 1 소리와 함께 도연 씨는 망설임 없이 뛰어내렸어요. 그의 몸이 공중에서 자유롭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 완벽하게 통제된 몸의 움직임. 마치 중력이 그에게는 다르게 작용하는 것 같았어요. 와, 제니퍼가 감탄했습니다. 민주는 제니퍼의 귓속말에 반응해 제게 알려주었어요. 도연이 형은 UDT에서 레펠 훈련을 수백 번 했어. 수십 미터 높이에서 로프 하나로 내려오는 거야. 공수기장도 받았고. 이런 번지는 아무것도 아닐 거야. 그 순간 저는 도연 씨의 진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부드러워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강인함과 담대함이 숨겨져 있었어요. 평소 한국 남자들은 모두 조신하고 여리다고 생각했던 제 고정관념이 완전히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제 차례였어요. 스태프가 안전장비를 착용시키는 동안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본 풍경이 아찔했어요. 못하겠어. 제 입에서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때 도연 씨가 다시 올라왔어요. 번지점프를 마치고도 그의 호흡은 거의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옆에 서서 조용히 말했어요. 함께 뛰면 어떨까요? 제가 있으니 괜찮을 거예요. 그의 확신에 찬 눈빛이 제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안전장비를 착용했어요. 도연 씨는 제 허리를 단단히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품에서 느껴지는 안정감이 제 두려움을 조금씩 누그러뜨렸어요. 준비됐어요?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고 3, 2, 1. 도연 씨는 주저없이 뛰어내렸고 저는 그의 품에 안겨 함께 추락했습니다. 그 순간의 느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심장이 터질 듯한 두려움과 동시에 이상한 자유로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도연 씨의 단단한 팔이 저를 감싸고 있다는 안정감. 이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번지점프줄이 늘어났다가 다시 우리를 위로 끌어올렸고 우리는 공중에서 자유롭게 흔들렸습니다. 제 비명과 웃음소리가 섞여 울려 퍼졌어요. 도연 씨도 평소와 달리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그가 물었어요. 네. 정말 짜릿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제가 평생 군인으로 살아왔지만 이런 종류의 짜릿함은 처음 경험하는 거였어요. 단순히 스릴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도연 씨와 함께한다는 사실, 그가 제게 용기를 준다는 사실이 이 모든 경험을 특별하게 만들었어요. 다시 땅으로 돌아왔을 때 도연 씨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제니퍼는 우리를 보며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세상에, 너희 둘 정말 잘 어울려. 제니퍼가 외쳤습니다. 다음 계획은 계곡에서의 물놀이였어요. 우리가 계곡에 도착했을 때 도연 씨는 마치 물을 만난 물개처럼 자연스럽게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의 수영 실력은 놀라웠어요. 강한 물살에도 거침없이 헤엄쳤고 높은 바위에서도 망설임 없이 다이빙했습니다. 대박, 도연 씨 수영 정말 잘하네. 제니퍼가 감탄했어요. UDT는 기본이 수영이잖아. 하루에 몇 킬로씩 헤엄치는 건 기본이라던데. 민준이 약간 꺼림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민준도 물에 들어가 보려 했지만 계곡물이 생각보다 차가워 발만 담그고 있었어요. 반면 도연 씨는 계속해서 물속을 탐험했습니다. 심지어 물속에서 1분 이상 잠수하기도 했어요. 잠시 후 그가 물 밖으로 나왔을 때 그의 상체는 마치 조각상처럼 단단했습니다. 클레어, 너도 들어와. 제니퍼가 외쳤어요. 저는 물가로 다가가 발을 담갔습니다. 차가웠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도연 씨가 제 손을 잡아 깊은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여기 바위 밑에 작은 동굴 같은 게 있어요. 같이 구경해 볼까요? 그가 제안했어요. 도연 씨를 따라 잠수했는데 정말로 바위 아래 작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물속에서 그의 눈을 마주쳤을 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물 밖으로 나왔을 때 제니퍼는 부러운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민준 들어와요. 제니퍼가 민준을 재촉했어요. 추워서. 조금 있다가 민준이 망설였습니다. 제니퍼의 표정이 약간 실망스러워 보였어요. 그녀는 자신의 남자친구와 도연 씨를 계속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평범한 군 복무를 마친 일반 남자였고 도연 씨는 엘리트 특수부대 출신이었어요. 그 차이가 지금처럼 명확하게 드러나는 순간은 없었습니다. 민준 씨, 괜찮아요. 이렇게 차가운 물은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제가 그를 배려해 말했습니다. 도연 씨는 높은 바위 위로 올라가 다시 한번 다이빙을 준비했어요. 그의 몸은 태양 아래 빛났고 주저없이 물속으로 뛰어드는 모습은 마치 전문 다이버 같았습니다. 와, 정말 멋있다. 제니퍼가 감탄하며 민준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너도 한번 해봐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은 마지못해 바위 위로 올라갔지만 막상 높이를 보니 망설였어요. 결국 그는 다이빙 대신 앉아서 조심스럽게 미끄러져 내려왔습니다. 바위가 너무 미끄러워. 민준이 변명했어요. 제니퍼의 표정에서 실망감이 역력했습니다. 도연 씨는 그 상황을 눈치챘는지 자연스럽게 민준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민준아, 너 낚시 잘하잖아. 저기 얕은 곳에 물고기가 많던데. 민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치, 내가 낚시는 장난 아니지. 군대에서도 자주 했거든요. 두 남자는 얕은 물가로 이동했고 민준은 즉석에서 나뭇가지로 가니 낚싯대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의 손놀림이 능숙했고 도연 씨도 진심으로 감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제니퍼가 제게 다가와 속삭였어요. 도연 씨 정말 배려심 깊네. 민준이 자존심 세운다는 거 알면서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 씨는 단순히 신체적으로 강인할 뿐만 아니라 마음도 따뜻했어요. 특수부대에서 단련된 강인함과 동시에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섬세함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날 계곡에서의 경험은 제게 도연 씨를 완전히 새롭게 보게 했어요. 한국 남자들이 모두 여리고 조심스럽다는 제 편견은 완전히 깨졌습니다. 도연 씨의 강인함과 담대함 그리고 동시에 따뜻한 배려심은 제 마음을 더욱 끌어당겼어요. 그 순간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의무병으로서 자부심이 강했던 저였지만 도연 씨의 모습은 제가 평생 추구해온 강인함의 다른 차원이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신체적 능력을 넘어선 내면의 평정과 타인에 대한 배려가 함께하는 진정한 강인함이었습니다. 물가에 앉아 도연 씨가 민준을 도와 물고기를 잡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이미 그에게 깊이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UDT 출신이라는 사실은 단지 그를 더 매력적으로 만드는 한 요소일 뿐, 그의 진정한 매력은 그 강인함 속에 숨겨진 따뜻함에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울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 남자들은 여리여리하다는 고정관념이 완전히 깨졌어요. 적어도 도연 씨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면의 강인함과 부드러움을 동시에 가진 사람이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도연 씨와 함께 있을 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호감을 넘어 뭔가 더 깊은 것이었어요. 제 곁에 그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안정감을 느꼈고 그와 함께라면 어떤 도전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후에도 우리의 만남은 계속되었어요. 영화 데이트, 맛집 탐방, 때로는 그저 한강변을 걷는 소소한 시간까지. 매 순간이 특별했습니다. 도연 씨는 점점 더 제 일상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갔어요. 그러나 행복한 시간 속에서도 한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제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했습니다. 저는 주한미군이었고 3년 주기로 미국으로 복귀해야 했어요. 이미 한국에 온 지 3개월이 지났고 언젠가는 떠나야 할 날이 올 것이라는 사실이 점점 더 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제니퍼는 종종 이렇게 말했어요.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 마. 한국에 있는 동안 즐기다가 미국 돌아가면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거야. 인제 여행 이후 도연 씨와의 관계에서 제 마음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도연 씨와의 관계는 단순한 한국에서의 추억으로 남기에는 너무 소중했어요. 그와 함께 있으면 제 자신의 새로운 면을 발견했고 한국이라는 나라도 점점 더 제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루는 도연 씨와 남산타워에 올라갔어요.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저는 문득 이 도시가 이제는 낯설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도연 씨 덕분에 서울의 구석구석을 알게 되었고 이곳에서의 삶이 점점 더 익숙해졌어요. 무슨 생각해요? 도연 씨가 물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떠날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불편해요. 제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도연 씨는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아직 많은 시간이 있잖아요. 그만큼 지금 좋은 시간이라는 말이죠?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다른 생각이 자라고 있었어요. 만약 이곳에 더 오래 머물 수 있다면? 만약 도연 씨와의 관계가 더 깊어진다면? 그런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도연 씨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클레어, 나 당신을 정말 좋아해요. 단순한 고백이었지만 그 말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저 역시 같은 마음이라고 말했어요. 그날부터 우리는 공식적인 연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제 제 앞에는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단순한 데이트를 넘어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시작된 것입니다. 주한미군으로서의 현실과 도연 씨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저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주말마다 한국의 여러 곳을 함께 다니며 추억을 쌓았고 평일에도 틈만 나면 만났어요.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도연 씨의 집에서 영화를 보며 데이트하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그가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클레어, 당신은 제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연 씨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처음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을 때부터 느꼈어요. 우리는 특별한 인연이라고.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미래에 대해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하면 할수록 무거운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주한미군인 저는 3년 후면 반드시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원래는 그걸 알고 있었지만 도연 씨를 만나기 전까지는 큰 문제로 여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다음 날 기지로 돌아가는 길에 셀리를 만났어요. 제니퍼와는 다른 생각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도연 씨와의 고민을 털어놓자 그녀는 어깨를 으쓱하며 가볍게 말했습니다. 클레어,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우리는 어차피 3년 후면 돌아가잖아. 오히려 남자도 그걸 아니까 더 즐기려는 거 아니야? 두 사람 다 죄책감 없이 서로 잠깐 즐기다가 아쉬운 척 미국 가서 더 좋은 남자 만나면 되지. 한국 남자들과 추억은 한국에 두고 가는 거야. 셀리도 제니퍼와 크게 다른 생각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도연 씨조차 가볍게 생각할 거라는 말을 들으니 더욱 심란해졌습니다. 제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저에게 있어 도연 씨는 이미 제 인생에서 잠깐 스쳐 지나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밤 그의 생각을 하며 우리의 미래를 고민했어요. 결국 한 달 후 용기를 내어 도연 씨에게 제 마음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강변을 걷던 어느 저녁, 저는 도연 씨에게 프로포즈했어요. 여자가 먼저 청혼하는 것이 한국에서는 드문 일일지 모르지만 군인으로서 직설적인 성격이 그대로 드러난 행동이었습니다. 도연 씨의 눈이 커지는 것을 보며 잠시 후회했지만 이내 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내가 먼저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도연 씨는 주머니에서 작은 반지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그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눈물이 났어요.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곧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부모님께 인사드려야 할 것 같아요. 도연 씨의 말에 저는 긴장했습니다. 그의 부모님이 외국인, 그것도 미군인 며느리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이 되었어요. 하지만 도연 씨는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부모님은 이해심이 많으세요. 다음 주말 우리는 도연 씨의 부모님 댁을 방문했어요. 경기도 용인에 있는 단독주택이었는데 정원이 아름다운 전통 가옥이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제 심장은 마구 뛰었어요. 조금이라도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어 까끌한 블라우스까지 준비했는데 평생 처음 입어보는 블라우스도 낯설고 불편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도연 씨의 아버지가 우리를 맞이했어요. 예상과 달리 그는 따뜻한 미소로 저를 환영해 주셨습니다. 도연 씨를 닮은 눈매와 단정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나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한마디 인사도 없이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식사 시간 내내 어색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도연 씨의 아버지는 저와 대화를 이어가려 노력했지만 어머니는 거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가끔 한국어로 도연 씨에게 뭔가를 물어보시는데 그때마다 도연 씨는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도연 씨가 우리의 결혼 계획을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그 순간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갑자기 한국어로 뭐라고 빠르게 말씀하시더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셨어요. 도연 씨는 당황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따라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단둘이 남게 되었어요. 그는 미안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해해주세요. 아내는 옛날 사람이라 외국인 며느리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해요. 게다가 군인이라니. 그제서야 이해가 됐습니다. 한국 전쟁을 겪은 세대에게 미군은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존재였어요.
게다가 며느리로서 군인이라는 직업도 전통적인 가정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겁니다. 한참 뒤 도연 씨가 굳은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그는 말없이 저를 데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차 안에서야 그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가 완강하게 반대하세요. 외국인 며느리는 안 된다고. 그날 밤 우리는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연 씨는 자신이 미국으로 가겠다고 했지만 제가 반대했어요. 그가 가족과 멀어지는 건 원치 않았고 무엇보다 저는 이미 한국이라는 나라, 이 문화와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도연 씨, 저 포기 안 할 거예요. 어떻게든 어머님을 설득할 방법을 찾을게요. 그 말에 도연 씨는 고마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 둘 다 막막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한국 문화와 예절에 대해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어 실력도 더 키웠고 한국 요리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셀리는 제가 미쳤다고 말했지만 저는 진심이었어요. 도연 씨의 어머니를 정식으로 설득하고 싶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도연 씨에게 제안했어요. 이번에는 아버님과 따로 만나보고 싶어요. 어머님을 설득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연 씨는 걱정했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그의 도움으로 아버님과 단둘이 만날 약속을 잡았어요. 저는 미군 기지 PX에서 구한 고급 양주를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이런 접근이 통할지 확신이 없었지만 한번 시도해보고 싶었어요. 약속 장소는 강남의 조용한 일식집이었습니다. 도연 씨의 아버님은 제가 준비한 양주를 보고 놀라워하셨어요. 아, 이거 좋은 술인데. 술을 한 잔 나누며 저는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미네소타에서의 제 성장 과정, 군인이 된 이유, 그리고 무엇보다 도연 씨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어요. 말이 부족한 부분은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가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미군이고 외국인이라 불안하신 거 이해해요. 하지만 저는 정말로 도연 씨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한국도 사랑해요. 이곳에서 새 삶을 시작하고 싶어요. 술이 몇 잔 오가자 아버님의 표정이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국전쟁 당시의 이야기, 자신의 청년 시절 그리고 도연 씨가 어떻게 자랐는지 들려주셨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열린 마음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사실 내가 아내를 설득하려고 많이 노력했어. 하지만 아내가 워낙 고집이 세서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어머님을 직접 만나 뵙고 제 진심을 전할 수 있을까요? 아버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법이 하나 있어. 내일 아내가 문화센터에 가는 시간이 있어. 그때 집에 없을 테니 내가 열쇠를 빌려줄게. 집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아내를 맞이해봐.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지만 저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밤 도연 씨에게 계획을 말했을 때 그는 말렸습니다. 위험할 수 있어요. 어머니가 더 화내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결심했어요. 군인으로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익숙했습니다. 무엇보다 도연 씨와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 도전은 할 수 있었어요. 도전해볼게요. 제 진심이 통할 거라고 믿어요. 다음 날 저는 한국 요리 중 가장 자신 있는 몇 가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주한미군 한국인 동료에게 배운 김치찌개, 잡채, 그리고 불고기였어요. 음식 솜씨는 서툴렀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약속된 시간에 도연 씨의 집에 도착했어요. 아버님이 주신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 부엌에서 음식을 데우기 시작했습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시계를 보니 어머님이 돌아올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마침내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거세게 뛰었어요. 어머님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부엌에서 음식 냄새가 나는 것을 눈치채셨는지 의아한 표정으로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저를 발견한 순간 어머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한국어로 뭐라고 소리치셨지만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화가 나셨다는 건 분명했어요. 그리고 아버님을 욕하시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래도 저는 준비한 대로 공손히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제가 직접 음식을 준비했어요. 함께 드시면 좋겠습니다. 어머님은 여전히 화가 난 표정이었지만 테이블에 차려진 음식들을 보시더니 잠시 멈추셨어요. 김치찌개에서 김치 냄새가 진하게 풍겼고 잡채와 불고기도 그럴듯하게 보였습니다. 어머님은 잠시 망설이시다가 천천히 식탁에 앉으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밥을 떠서 어머님 앞에 놓았습니다. 어머님은 아무 말 없이 김치찌개 한 숟가락을 드셨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응에 저도 긴장이 풀렸어요. 이거 누가 가르쳐줬어요? 어머님이 천천히 영어로 물으셨습니다. 저는 기지의 한국인 동료에게 배웠다고 대답했어요. 어머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이번에는 잡채를 맛보셨습니다. 순간 어머님이 웃음을 터뜨리셨어요. 이건 다시 가르쳐야겠네요. 그 말씀에 저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긴장된 분위기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은 제 음식을 하나씩 맛보시며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비록 영어와 한국어가 섞인 어색한 대화였지만 음식을 통해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어머님은 저를 거실로 이끄셨습니다. 제게 앉으라고 하시고는 차를 내오셨어요. 저는 감사히 받아 마셨습니다. 클레어, 당신 정말 우리 아들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어머님의 직설적인 질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 사랑합니다. 도연 씨는 제게 특별한 사람이에요. 어머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다시 물으셨습니다. 군대 일 계속할 거예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아니요. 계약 기간이 끝나면 전역할 계획입니다.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하고 싶어요. 전역하면 뭐 할 거예요? 이 질문은 생각해보지 않았던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순간 제 마음속에서 답이 나왔어요. 작은 일이라도 하며 도연 씨를 도울 거예요. 남편을 보필하는 좋은 아내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가정을 이뤄 아이도 낳고 싶어요. 제 대답을 들은 어머님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가 있었지만 이전처럼 차갑지만은 않았어요. 한국에서 살면 힘들 수 있어요. 문화도 다르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배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도연 씨를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어머님은 한참을 저를 바라보시더니 마침내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들,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요? 네, 제 모든 것을 다해 도연 씨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어머님의 눈에 작은 눈물이 맺혔다가 이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우리 아들 데려가요. 그 말씀에 저는 감격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님은 잠시 망설이시더니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으셨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한국어 배우고 요리 제대로 배워야 해요. 그리고 명절에는 꼭 와야 해요. 저는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의 조건은 제게 조건이라기보다 오히려 기회였어요. 한국 문화를 더 배우고 가족의 일원이 되는 기회였습니다. 약속드릴게요,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도연 씨에게 전화를 걸어 좋은 소식을 전했어요. 처음에 그는 믿지 못했습니다. 정말요? 어머니가 허락하셨다고요? 네, 정말이에요. 당신 어머님이 절 받아주셨어요. 전화기 너머로 도연 씨의 안도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미래를 꿈꾸며 설레는 마음으로 잠들었어요. 다음 날 도연 씨와 함께 다시 부모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어요. 어머님은 제게 미소를 지어주셨고 심지어 제 한국어 실력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아버님도 기뻐하시며 건배를 제안하셨어요. 우리 세 가족을 위해 그날부터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미군 신분인 저는 여러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야 했고 도연 씨도 회사에 결혼 소식을 알려야 했어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큰 장애물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허락을 받은 후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시작했어요. 주말마다 도연 씨의 어머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한국 요리를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편안한 관계가 되어갔어요. 어머님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다정하고 유머 감각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단지 아들을 외국인에게 빼앗길까봐 걱정하셨던 거였어요. 어느 날 김치를 담그면서 어머님이 물으셨습니다. 클레어, 정말 한국이 좋아요?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네, 정말 좋아요. 이곳에서 새 삶을 시작하는 게 기대돼요. 어머님은 제 손을 잡고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이제 딸이라고 생각할게요. 그 말씀에 저는 감동해서 어머님을 안았어요. 처음에는 멀게만 느껴졌던 이분이 이제는 제 새로운 어머니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도연 씨와의 결혼을 결정했을 때 가장 큰 장벽이었던 시어머니의 반대가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로 변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결혼식 날짜가 다가오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미군 부대에서의 일상은 계속되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새로운 삶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때로는 불안하고 두렵기도 했지만 도연 씨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클레어, 고마워요. 당신이 우리 가족을 위해 이렇게까지 해줄 줄 몰랐어요. 어느 날 밤 도연 씨가 속삭였어요. 저는 그저 미소로 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일이었고 그것은 어떤 희생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었어요. 게다가 이제는 단순히 도연 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한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새 삶,
새 가족 그리고 새로운 미래. 그 모든 것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반대를 극복한 이 경험은 우리의 사랑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고 앞으로 마주할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진정한 의미에서 집을 찾았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그 집은 바로 도연 씨와 함께하는 한국이었습니다. 결혼식은 가을의 끝자락 단풍이 아름답게 물든 11월에 치렀습니다. 미군 기지 내 작은 채플에서의 예식과 서울 시내 호텔에서의 한국식 예식 두 번의 결혼식을 통해 저는 공식적으로 도연 씨의 아내가 되었어요. 양가 부모님과 친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서로에게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도연 씨의 손을 잡았을 때 제 마음은 행복으로 가득 찼어요. 엘리베이터에서의 우연한 만남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결혼과 함께 저는 미군 전역 절차를 시작했어요. 3년의 계약 기간 중 2년을 채웠기 때문에 남은 1년은 특별 사유로 조기 전역을 신청했습니다.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지만 도연 씨의 도움과 지원 덕분에 모든 서류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마지막 근무일 동료들은 작은 환송회를 열어주었습니다. 셀리를 포함한 친구들은 제가 한국에 남기로 한 결정을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어요. 클레어, 너 정말 달라졌어. 전에는 없던 편안함이 느껴져. 셀리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말대로 저는 많이 변했어요. 군복을 벗고 민간인으로서의 새 삶을 시작하는 것에 대한 설렘과 두려움이 공존했지만 도연 씨와 함께라면 잘 해낼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전역 후 첫 몇 주간은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 군복을 입는 대신 평범한 옷을 입고 새로운 일과를 시작하는 것이 낯설었습니다. 도연 씨는 출근하고 저는 집에 혼자 남아 한국어 공부와 한국 요리 연습을 했어요. 가끔은 무료함과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미군으로서의 제 자아가 너무 강했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집에만 있는 것을 걱정하신 거였어요. 클레어, 나랑 같이 문화센터 다녀볼래요? 꽃꽂이 배우는 거 어때요? 처음에는 내키지 않았지만 시어머니의 따뜻한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문화센터 수업은 예상 외로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꽃꽂이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활동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수업을 듣고 집에 돌아와 연습하는 시간이 즐거웠어요. 어머님, 이 꽃꽂이 어떤가요? 제가 만든 작품을 보여드리면 시어머니는 항상 진심 어린 조언과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서투른 솜씨였지만 점점 실력이 늘어갔어요. 꽃과 색의 조화, 계절에 따른 소재 선택, 그리고 한국적인 미의식을 배우면서 저는 새로운 문화적 감각을 키워나갔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무렵 시어머니께서 놀라운 제안을 하셨어요. 우리 같이 꽃집 열어볼까요? 클레어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나는 경험 있고 클레어는 영어 잘하니까 외국인 손님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제안은 제게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였습니다. 직업 군인으로만 살아온 저에게 꽃집 운영은 전혀 다른 세계였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와 함께한다면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도연 씨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었고 우리는 이태원 근처에 작은 꽃집을 열기로 결정했어요. 블루밍 하트라는 이름의 꽃집은 제 인생의 새 챕터를 열어주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꽃을 선정하고 디자인을 구상하고 손님들을 맞이하는 일은 군 생활과는 전혀 달랐어요. 예전에 거칠고 단호했던 모습 대신 섬세하고 부드러운 면모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외국인 손님들을 위한 영어 상담은 제 강점이었어요. 미군 기지 근처라는 위치 덕분에 많은 외국인 고객들이 찾아왔고 그들에게 한국의 꽃 문화를 소개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젠 아들보다 며느리가 더 좋네. 시어머니께서 종종 농담처럼 하시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토록 반대하셨던 분이 이제는 제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조언자가 되어 계셨어요. 우리는 함께 일하고 함께 웃고 때로는 함께 울며 진정한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결혼 1주년을 앞둔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갔어요. 검사 결과 임신 6주차라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도연 씨에게 알렸을 때 그는 너무 기뻐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시부모님 댁을 찾아가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 정말요? 내가 할머니 되는 거예요? 시어머니의 눈에 기쁨의 눈물이 고였어요. 시아버지도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우리를 축하해 주셨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저에게 특별한 약속을 하셨어요. 걱정 마, 클레어. 산후조리부터 아기 돌보는 것까지 내가 다 도와줄게. 혼자가 아니야. 그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미국에서 가족과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시어머니의 지원은 큰 힘이 되었어요. 임신 기간 동안 시어머니는 거의 매일 저희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한국식 임신관리법을 알려주시고 건강에 좋은 음식을 준비해 주셨어요. 서양 의학과 한국 전통 지혜가 합쳐진 독특한 임신 생활이었습니다. 꽃집은 계속 운영했지만 임신 후기에 접어들자 시어머니께서 더 많은 책임을 맡아주셨어요. 저는 간단한 디자인과 상담만 담당하고 무거운 일은 피했습니다. 그런 배려 덕분에 건강하게 임신 기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출산 예정일보다 일주일 빨리 저는 딸 소희를 세상에 데려왔습니다. 한국 이름과 영어 이름 모두 고민했지만 결국 도연 씨의 제안으로 한국식 이름 소희를 택했어요. 작은 기쁨이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 이름으로 제 어머니의 이름 엘리자베스라고도 불렀어요. 소희 엘리자베스 이 두 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이름이었습니다. 출산 후 산후조리는 미국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전통 산후조리 방식대로 저를 돌봐주셨습니다. 따뜻한 미역국과 특별 보양식을 매일 준비해 주셨고 아기 돌보는 법부터 모유 수유 방법까지 하나하나 알려주셨어요. 때로는 너무 꼼꼼한 관리에 답답함을 느낄 때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저와 아기를 위한 사랑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클레어, 이렇게 하면 아기 복통 덜해요. 우리 엄마가 나한테 가르쳐준 방법이에요. 시어머니께서 소희의 배를 부드럽게 문질러 주시며 알려주시는 지혜는 어떤 육아책보다 소중했어요. 도연 씨도 퇴근 후면 아기를 안고 재우는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우리 세 사람은 24시간 교대로 소희를 돌보며 가족의 유대를 더욱 단단히 했어요. 소희가 돌을 맞이했을 때 우리는 한국 전통대로 백일잔치를 열었습니다. 친구들과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소희는 처음으로 사회적 데뷔를 했어요. 돌잔치 때 소희가 연필을 집어든 것을 보고 시어머니는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소희 공부 잘할 거예요. 똑똑한 아이가 될 거예요. 한국의 전통 풍습 중 하나인 돌잡이에서 소희의 선택이 미래를 예측한다는 믿음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제게는 낯설지만 흥미로운 문화적 경험이었습니다. 소희가 태어난 지 2살이 되었을 때 미국에서 예전 미군 친구들이 한국을 방문했어요. 셀리와 제니퍼 그리고 몇몇 동료들이 저녁 후 관광차 한국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우리 집으로 초대했을 때 모두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클레어, 너 정말 많이 변했다. 이게 정말 우리가 알던 터프한 클레어가 맞아? 친구들의 놀라움은 당연했습니다. 한 손에는 아기를 안고 다른 손으로는 차를 따르는 제 모습은 군복을 입고 무기를 다루던 예전의 저와는 전혀 달랐으니까요. 집안 곳곳에 놓인 꽃꽂이와 한국적인 인테리어 그리고 아기 용품들이 가득한 공간은 제가 얼마나 다른 삶을 살고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셀리는 저희 꽃집을 방문했을 때 더욱 놀라워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일하는 모습, 능숙하게 꽃을 다루는 손길 그리고 한국어와 영어를 자유롭게 오가며 손님들과 대화하는 저를 보고 감탄했어요. 내가 옳은 선택을 한 것 같다. 너 정말 행복해 보여. 셀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끔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지금의 제 삶은 진정으로 행복했어요. 미군이라는 안전한 테두리를 벗어나 새로운 문화와 환경에 도전한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이었고 그 선택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예상대로 소희는 밝고 활발한 아이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한국어와 영어를 동시에 배우며 두 문화의 장점을 모두 흡수하고 있었어요. 가끔 제 영어 발음과 도연 씨의 한국어 발음을 번갈아 따라하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 웃음이 나왔습니다. 우리 꽃집 좀 더 키워볼까요? 옆 가게가 비는데 거기도 임대해서 카페 같은 거 추가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우리의 작은 꽃집은 블루밍 하트 카페로 확장되었습니다. 꽃을 보며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으로 꾸몄고 주말에는 꽃꽂이 클래스도 열었어요. 미국적인 서비스 정신과 한국적인 섬세함이 조화를 이룬 우리 가게는 점점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한국 방송국에서 연락이 와 이문화 가정의 성공적인 정착이라는 주제로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처음에는 긴장됐지만 제 경험을 나누고 다른 국제 커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비슷한 상황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그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때로는 함께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새로운 역할도 생겼습니다. 클레어, 당신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있어요. 도연 씨의 말에 저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방향으로 제 삶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도연 씨의 아내, 소희의 엄마로서가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작은 영향력을 가진 일원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어요. 소희가 3살이 되던 해,
우리는 미국에 있는 제 부모님을 초대했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으로 손녀를 만나게 되었고 한국 문화도 직접 체험하셨어요. 시부모님과 제 부모님이 만나는 자리는 언어의 장벽이 있었지만 손녀에 대한 사랑으로 금방 가까워지셨습니다. 클레어, 내가 이렇게 행복한 모습을 보니 우리도 안심이 된다.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감사함을 느꼈어요. 처음 제가 한국에서의 정착을 결심했을 때 많이 걱정하셨지만 이제는 제 선택을 존중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미국 부모님의 방문은 2주간 이어졌고 그 기간 동안 우리는 한국 곳곳을 여행했어요. 경복궁, 제주도, 그리고 부산까지. 부모님께 제가 사랑하게 된 이 나라의 아름다움을 보여드릴 수 있어 기뻤습니다. 시부모님도 함께 하셔서 더욱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다음에는 우리가 미국에 갈게요. 소희에게 미국 문화도 보여주고 싶어요. 도연 씨의 제안에 부모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가족은 두 나라, 두 문화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소희가 유치원에 들어갈 나이가 되자 새로운 고민이 생겼습니다. 일반 한국 유치원과 국제 유치원 중 어디를 보낼지 결정해야 했어요. 많은 논의 끝에 우리는 한국 유치원을 선택했습니다. 소희가 한국 문화와 언어에 더 깊이 뿌리내리길 바랐기 때문이에요. 대신 집에서는 제가 영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하며 이중언어 환경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유치원 첫날, 소희는 낯선 환경에 약간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다른 부모님들도 저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외국인 엄마라는 점이 아직은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다른 엄마들과 친해지기 시작했고 소희도 금방 적응했습니다. 우와, 소희 엄마는 미국에서 왔어요? 정말 멋있다. 소희의 친구들은 저를 신기한 존재로 여겼어요. 가끔 영어로 노래를 불러달라고 조르기도 했죠. 참관 수업 날에는 미국 문화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활동을 통해 저는 단순한 외국인 엄마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는 역할을 할 수 있었어요.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시어머니의 도움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가게 운영 시간을 조정해 소희의 하원 시간에 맞추고 주말에는 가족 시간을 충분히 가졌어요. 도연 씨도 회사 일이 바쁜 와중에도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클레어,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한 건 당신 덕분이에요. 어느 저녁 소희를 재운 후 도연 씨가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고 있어요. 도연 씨,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소희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저는 이제 한국에서 완전히 뿌리를 내렸습니다. 아직도 가끔은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런 순간들조차 우리 가족을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영어 강사 일도 가끔 병행하며 꽃집과 카페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고 최근에는 동생을 갖게 될 거라는 기쁜 소식도 있었어요.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우연이면서도 운명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치마가 찢어진 그 순간이 없었다면 저는 도연 씨를 정말로 알게 되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약속된 소개팅에서 형식적인 대화만 나누고 헤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 해프닝이 우리의 인연을 깊게 만들어 주었어요. 한국에서 살면서 가장 좋은 점이 뭐예요? 인터뷰에서 자주 받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어요. 가족의 의미를 새롭게 배운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깊은 유대감이에요. 정말로 그랬습니다. 시부모님과의 관계, 도연 씨와의 사랑, 그리고 소희를 통해 이어지는 새로운 세대. 이 모든 것이 제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어요. 개인주의적인 미국 문화에서 자란 저에게 한국의 가족 중심적 문화는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그 가치를 온전히 이해하고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 소희가 유치원에서 그린 그림을 보여줬어요. 우리 가족이라는 제목의 그림에는 5명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소희, 도연 씨와 저, 그리고 양쪽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소희에게 가족은 확장된 개념이었어요. 그 그림을 보며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제가 군복을 입고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던 시절, 이렇게 따뜻한 가정을 꿈꿔본 적이 있었을까요? 엄마, 우리 집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소희의 순수한 말에 저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어요. 처음 엘리베이터에서 치마가 찢어지던 그 순간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운명의 시작이었고, 이제 한국에서 계속될 평생의 이야기로 연결된 전환점이었어요. 미국의 군인에서 한국의 아내, 어머니, 그리고 사회 구성원으로 제 정체성은 계속 변화하고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여정의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앞으로도 새로운 챕터를 써내려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며 시작된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영원히 열린 문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도연이라는 남자와 함께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가족 안에서 저 클레어 존스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어요.